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 어떠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자체가 지금 당장에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 그냥 수업이니까 자격증을 따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함께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 프로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학교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를 가지고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이 직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쉽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희 직원들하고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 과정들을 거칩니다. 뭐 책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해도가 더 빨라지는 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해가 낮은 단계에서 이런 뭐 수업, 교재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그러니까 막연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관심이고 관찰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러한 이 바탕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문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어떤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시간에 대한,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프로포절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꾸준하게 관찰하고, 뭐 지금 당장 내가 해줄 수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 관련 기관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면 나중에 내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더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또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20년 이상을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지만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 쪽 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노인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다는 그러니까 정책이나 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찾아보죠. 근데 뭐 그분들 저도 이제 컨설팅은 하죠. 그 기관에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컨설팅을 하지만 세세꼼꼼하게 그 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 분야에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보다는 생활시설에 더 방점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좀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묻게 되고 물으면서 그 아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 사회복지사의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관찰자, 진행자,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문제의 개념, 특성,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고, 그 내용이 교재로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그 내용을 이제 학습한 것들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해하면 가장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유사하게 아니면 제목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그 책 비치했다가 찾으면 되잖아요. 어디에 있다라는 부분만 하셔도 많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사회문제 분석과 방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 및 해결을 위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 사정에 대해서 계속 학습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가 많이 복잡해지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하고 어렵고 복잡한 구조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점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의 교재에 있듯이 크게 두 가지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우선해서 요크의 분석 방법으로 10가지 질문에 답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그 문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하는 것, 세 번째는 누가 그 문제로부터 이득을 얻는가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 여섯 번째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그 문제를 다루는 현재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여덟 번째는 이 프로그램들을 중단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사회 문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열 번째는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찬성한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과 상황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빈곤, 실업, 노인차별, 아동학대, 성차별,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정보에 민감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누가 그 문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 아동학대의 사회 문제는 그 문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집단이 아동이 된다는 것이죠. 뭐 가족도 있겠지만 실제로 심각한 1차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동이 된다는 것이고,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아동들을 포함해서 여성, 그리고 실직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차별, 빈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특히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더더욱 심각한 거죠. 학대도 마찬가지고 빈곤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일가족 자살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선택권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예측되고 있죠. 특히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서 있었던 사례, 점점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그나마 버티고 낸다면 고등학교는 또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객관적인 데이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그 문제로부터 이득을 얻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회 문제는 그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과 집단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가정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라는 부분, 매년 뭐 6월 정도에 되면 예민해 주죠. 뭐 노동자 위원, 뭐 기업 위원, 뭐그 뭐랑 최근 들어서 이제 제3자라고 하는 시민단체 위원들까지 해서 뭐 구성돼서 이렇게 논의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 위원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기업 위원이 나갔을 때 그러니까 뭐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물가 인상률을 거의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삭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업주들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특히나 이제 뭐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은 이익을 안 받나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더 이익을 보게 되죠. 뭐 아웃소싱, 뭐 재하청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업주들과 함께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노동력의 값을 낮추는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직접 하면 지금의 예산 갖고 지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농담삼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직경으로 보건복지부가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직경으로 모두 한 번씩 운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연구 용역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찬반, 갈등은 상존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하는 게 다수결, 꼭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냐는 고민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인상을 연동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주의 급여를 뭐 최저임금의 뭐 4배, 3배 이상은 주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버리면 이게 또 다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는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뭐 지역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부분은 미미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관해 놓은 게 실질적으로 기업주가 받아가는 급여 부분은 인상분 엄청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돈이 기업 전체에 있는 노동자의 급여 인상률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인상급여보다 많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뭐 5배 이상을 하지 못한다. 뭐 활동비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문제들이 조금 더 현실성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가는 프로그램의 개발자와 어떤 문제를 사회 문제로 규정하였는가에 따라서 정작 그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따져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장애로 인해서 아니면 교육의 부재로 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통해서 자기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는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현장에 나갔을 때 실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이제 뭐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시기 때문에 뭐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들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섯 번째,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현실에서는 사회 문제를 외부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규정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에 상관없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일치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보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이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데 그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예전에 전태일이라는 그러니까 열사인가 뭐 이렇게 이런 분이 나와서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노동자들한테 노동법을 교육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한다면 클라이언트한테 그 권리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질문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1차적으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개입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정 내 아동학대의 원인을 아동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요, 양육자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 전체 가정의 입장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 개입 방법들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동은 가정의 빈곤, 술, 훈육 방법, 나를 타인에게 비교하면서 하는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의 태도, 행동, 그리고 말투,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불만스러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보류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이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소통의 부재, 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이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또 보면 아동의 입장에서 가정의 빈곤이 문제라고 한다면 가정의 빈곤으로 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들어와서 때린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에 대한 지원책을 찾는 것들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반대로 아이의 태도, 말하는 투라든지 행동, 이렇게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한다면 아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프로그램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보면 이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소통의 부재, 교육의 부재. 그러면 소통과 교육의 방점에서 원인을 찾고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문제를 다루는 현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가?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존재 여부와 존재한다면 차별성에 대한 기준과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의 남용을 방지하는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 남용 방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있으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대상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진행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것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8번째가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중단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중단으로 예측되는 문제를 사전에 고려함으로써 지속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에 고려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단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물 중독인데 약물을 바로 끊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서서히 줄이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뭐 한 방에 줄였던 것 같아요. 담배를 끊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뭐 서서히 끊는다든지 뭐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 거죠. 뭐 담배를 끊었다고는 이야기 안 한다고 그러더니 참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하고 프로그램 중단으로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보는 거죠. 근데 혼자 안다고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 명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라는 결과가 된다면 그 프로그램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것들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변화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9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주변에 진행되는 사회 문제가 얼마나 변화되었을 때 해결되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에 대한 질문으로서, 뭐 교재에는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업 문제 해결은 실업 수준이 몇 %로 내려가야 해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의 존재에 대한 규정도 일치된 개념을 갖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해결의 수준도 함께 정리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사회 문제에 대한 규정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결에 대한 지점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놓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하면서 많은 부분 소통해야 될 시간을 가장 많이 소요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사전에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누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누가 문제로 규정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체 10가지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뭐 급하다면 몇 가지 선택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지지 세력과 방해 세력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팀 프로젝트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봉주 김기덕이라는 분의 문제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그게 이제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존하는 서비스 또는 자원의 공백이나 결함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빈틈을 찾는 거죠. 빈틈을 찾아서 요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2단계는 그러한 공백이나 결함의 크기와 특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설득을 해서 우리는 요 부분을 집중하겠다.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중장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거의 없었어요. 50대, 뭐 지금 40대부터 50대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자는 사회생활을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복지관들이 중장년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 실업, 그러니까 조기 퇴직 이런 것들이 원인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자기 혹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한 부분 하다 보니까 힐링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사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했죠. 힐링, 지금 직장인들이 많은데 가면 산소방 이렇게 해서 한 짧은 시간 산소 흡입하면서 잠자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는 왜 그런 공백과 결함이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중장년의 지원들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찾는 거죠. 4단계는 그러한 공백과 결함을 메꿀 필요가 있다고 의식하는 지역사회에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해결하자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이제 한 명, 두 명 동참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읍면동 사무실 가면 이렇게 건강 체크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똑같은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교재에 있는 사례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